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인권탄압, 정치보복 이래가지고 좀 시끌시끌합니다. 곧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MH그룹에서 그렇게 합니다. MH그룹. 그리고 CNN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그 안에 인권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인권 부분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진즉에 3월 2일입니까? 그때 김평우 변호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사법재판소하고 형사재판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별개입니다. 이거 그런데 사법재판소는 주로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어요. 국가 간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그런 말 했죠. 그거는 국가 간의 분쟁 다루는 기구인데 거기에다 제소구 해도 되겠나, 이제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뒤로 좀 흐지부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데 국제형사재판소는 그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인종청소 들어보셨죠? 이제 그와 같이 어떤 국가 틀 안에서 그 조직이 집단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한 경우, 인종청소한다, 종교적으로 박해를 가한다든지, 성적인 박해를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인도적 범죄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형사재판소다 이거죠. 근데 특이한 것이 이 집단 단체만 논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이라도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루어요. 그것이 이제 통상 범위를 벗어나 버릴 때, 예를 들어 그 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면 그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개개인도 이렇게 다루는가 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따가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 해당할지 모르잖아요. 인권 말이 나왔으니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유엔 인권위원회 말고도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 거기는 이제 48개국이 가입돼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 이거는 이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국제형사재판소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들은 거기 판결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유럽 인권재판소 같은 판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터키 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처벌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소돼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왔냐? 대체 복무로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처벌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결국 터키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터키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 나오면 해당 당사국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에 앞서서 CNN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시끌시끌하고 있잖아요. MH그룹에서 그간에 이제 조사한 자료를 CNN에 제출하고, CNN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이 부분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시끌시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바닥이 차갑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나고 이래서 인권유린 이렇게 돼 보도를 또 국내 보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그래도 특별 대접을 했다, 인권유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이제 왜 인권유린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신장 쪽이 안 좋고 식도염이 있고 막 이래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주4의 재판을 강행했다 이거예요. 주4의 공판을 강행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시간 앉아 있는가 보다, 4번 출정했는가 보다, 이 정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10시간 내내 고문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만성질환이 있으면은요, 허리고 다리고 쑤시고 아픈데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좀 허리가 쑤시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꼼짝 안 하고 딱 앉아 있으면은 몸 안에 조금 얽혀 있고 순환이 안 되는 곳이 그렇게 아파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방에 가만히 가보자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몇 분 앉아 있을 수 있나?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막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게 10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앉아 있으면 좀 있으면 뒤틀리고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정작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앉으면 너무 아파요. 그럼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시간 내내 고문당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좌선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가만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픈가. 멀쩡한 사람도. 거기서 안 아픈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요,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에 해당하는데, 또 그럼 정신적은 어떻겠습니까? 10시간 내내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있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권유린 고문이다, 이거예요. 주 4회 공파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거. 그래, 변호인단도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줄여주시오 몇 번을 요청했습니까? 재판부에.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왜 변호인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변호인단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를 못하겠다 이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자료 검토하려 뭐 대응하려 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검찰도 힘들잖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 전에 몇 달 동안 쭉 수사하고 밝히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딱 가지고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변호인은 그 자료 뜬금없이 달겨 들어가지고 내용 읽어보고 또 찾아내고 대응 방법 연구하고, 이거 너무 바쁜 거예요. 10만 쪽에 달한 거 지금 당장 누가 들어가서 해보세요. 변호 못해요. 읽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 계속 거절해서, 거기다가 이번에 6개월 또 구금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영장 재발부돼 가지고.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재발부했다 이거죠. 물론 재판부에서야 법대로 했다 하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럴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토주할 염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증거인멸, 무슨 증거인멸 할 게 더 있냐 이런 이야기죠.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공방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6개월 내내 7개월 8개월 다 조사 다 해가지고 압수될 거 다 압수돼 있고 탈탈 털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대로 했던 아니면 편리의 입각에서 구속을 해놓으면 재판하기 쉽다 이래가지고 편리의 입각에서 재구속을 했던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인권유린 아니냐, 정치 탄압 보복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바로 이 재발부가 무리하게 이렇게 재발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내 석방이 돼야 맞는 거예요. 석방해 가지고 공판을 지속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국제적인 문제로는 이 부분이 더 클 거예요. 아마도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판결을 해버리려고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그때도 심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뭔 이 중대한 이 탄핵 심판을, 그러니까 그 안에 하려다 보니까
증인 신청에도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주 몇 회 막 강행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다 무슨 시나리오 정해 놓듯이. 그때도 그래서 의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선상에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다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단들이 그때도 죽겠다 죽겠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계속 강행했지요. 지금 그 사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무슨 방바닥 이야기나 하고 있어. 방바닥.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주로 여기도 이제 국가가 저지른 일,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인한테 불법적인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살해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그 인도에 관한 범죄 이 부분에 어떤 말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법의 근본규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 중대한 박탈 이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목차 1에 가해자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구금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였다. 여기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2항에 그 행위가 국제법의 근본규칙을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해당하겠죠. 이제 세 번째, 가해자는 그 행위의 중대성을 확립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 정치적이든 어떤 목적이 거기 있던 그렇게 돼가고 있는 뭔가 은연중에 알면서 행해져야 되겠죠. F항에 고문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고문, 뭐가 고문인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문이 성립되기 위하여 가령 어떤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을 가했다는 등의 목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문은 그냥 고문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떤 목적 정보 얻고 이런 거 하려고 해야 고문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거 상관없이 괴롭히면 고문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목자 첫 번째, 가해자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괴로움 또는 고통을 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괴로움을 주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고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2항에 위 사람은 가해자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가해자의 구금 통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금하에. 그럼 여기서 가해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집단에 의한 그 정치 세력에 의한 어떤 국가 조직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어떤 개인한테나 어떤 집단에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형사재판소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국가가 어떤 조직이 민간인을 향해서 불법 고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법행위,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것을 재판하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인종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를 막 탄압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이 제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한 명이라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국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괴롭히면 그럼 북한에서 원비어 사건이 있었죠. 원비어 북한에서 뭐 고문을 당했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송됐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가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원비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권을 그렇게 해도 이거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개인인가? 민간인인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아직도 법적으로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탄핵이 완성된 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인입니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사인. 뭐 특수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사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자, 그리고 또 박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H항입니다. 박해 부분에 가해자가 국제법에 반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대하게 박탈하였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 그럼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목차 두 번째, 가해자는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의 어느 집단 또는 집합체의 동질성을 이유로 또는 그 그룹 또는 집단을 그와 같은 이유로 표적을 삼았다. 이런 경우도 이제 박해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항이 뭐냐? 이제 그와 같이 표적을 삼게 된 근거가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든 인종적으로 그러든 국가적으로 그러든 모두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이 허용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가해를 할 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국제사법행사재판소 제소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인권을 다루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인권 유린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법률의 밝은 분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입장이 현재 이 국내법으로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참 법대로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판결을 받고 있냐? 이런 부분에다 의문을 표한다 이 말이에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뭐 일반 국민들이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죄가 많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해버릴 수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냐 여기에 의문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던 이것이 정치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태블릿 PC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 태블릿 PC 포렌식 수사했다 그랬죠. 포렌식 기법으로. 그러면 그 기법으로 조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내용이 환하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소유자를 찾고 또 태블릿 PC하고 연관된 사람들 제대로 수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원래 주인이 누구였고 어느 손을 거쳐갖고 누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고 또 어떻게 사용됐고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제대로 조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바로 종결돼 버릴 수도 있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 태블릿 PC 그 문서 짜고 이것이 청와대에 있는 문서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그걸 최순실을 사용했고 최순실이가 늘 고치고 들여다보고 했다니까 모두 조종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압수수색.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태블릿 PC는 저 뒷전으로 가버리고 엉뚱한 뭐 뇌물죄니 뭔죄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태블릿 PC는 말하자면 이제 방아쇠였죠 방아쇠. 자 그렇다면은 만약 거기서 태블릿 PC 연결고리를 전부 조사했다. 태블릿 PC하고 일단 연관된 그 주변의 당사자들과 기자들과 정치권 다 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거기서 종결돼 버릴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회는 어떻게 탄핵 소추합니까? 국회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거 아직 확인도 안 된 거 뭐 여론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탄핵 소추 단행해 버렸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땠습니까? 인용이나 기각도 아니고 파면이나 신용을 해가지고 그 선고문에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냥 파면해 버리잖아요.
막 땡겨서 강행을 하고 또 증인도 취소해 가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어땠습니까? 국회 뭐 탄핵 소추 과정 절차상 하자 같은 거 논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또 탄핵 소추안을 고치게 되는 이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을 또 고치는 걸 허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러나 다 묵살하고서 그냥 선고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것도 파면이란 이상한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는 헌법재판소만큼은 그래도 법대로 판결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렇죠. 기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있습니다만은 일반 법원에서는 좀 다를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법에 입각해서 하지 않을까 하고. 근데 6개월 지나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6개월 지나 보니까 또 인권유린 이 부분이 계속 6개월 내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쯤에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이거는 주사에 막 공판 강행하고 그 아픈데도 막 그렇게 하고 이게 고문과 같다. 이건 인권 유린이다. 이거 정치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판결 이거 제대로 정상 판결 나오겠나 이런 의문이 끝없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과연 믿고 재판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 밖으로 호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유엔에 호소를 한다. 무슨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지금도 내가 국제형사재판소 인권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참 믿음성 있게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휘둘리든 이 법원에서 탁탁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 모두가 승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정치권이든 뭐든. 근데 그 부분에 의문부호가 걸릴 때는 판결에 승복을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판결에 집행은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승복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에는 이런 법도 있는 것 같네. 이 정도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털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대로 했던 아니면 편리에 입각해서 구속을 해놓으면 재판하기 쉽다 이래가지고 편리에 입각해서 재구속을 했던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인권유린 아니냐 정치 탄압 보복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바로 이 재발부가 무리하게 이렇게 재발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내 석방이 돼야 맞는 거예요. 석방해 가지고 공판을 지속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국제적인 문제로는 이 부분이 더 클 거예요. 아마도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건 정치보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판결을 해버리려고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그때도 심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뭔 이 중대한 이 탄핵 심판을 그러니까 그 안에 하려다 보니까 증인 신청에도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주 몇 회 막 강행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다 무슨 시나리오 정해놓듯이 그때도 그래서 의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선상에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다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단들이 그때도 죽겠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계속 강행했지요.
지금 그 사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무슨 방바닥 이야기나 하고 있어. 방바닥.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주로 여기도 이제 국가가 저지른 일,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인한테 불법적인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살해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그 인도에 관한 범죄 이 부분에 어떤 말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법의 근본 규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 중대한 박탈 이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목차 1에 한 것이 한 명이라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국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괴롭히면 그럼 북한에서 원비어 사건이 있었죠. 원비어 북한에서 뭐 고문을 당했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송됐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가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원비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권을 그렇게 해도 이거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개인인가? 민간인인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아직도 법적으로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탄핵이 완성된 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인입니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사인. 뭐 특수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사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자, 그리고 또 박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H항입니다. 박해 부분에 가해자가 국제법에 반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대하게 박탈하였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 그럼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목차 두 번째 가해자는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 또는 집합체의 동질성을 이유로 또는 그 그룹 또는 집단을 그와 같은 이유로 표적을 삼았다. 이런 경우도 이제 박해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항이 뭐냐? 이제 그와 같이 표적을 삼게 된 근거가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든 인종적으로 그러든 국가적으로 그러든 모두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이 허용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가해를 할 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것이 국제사법행사재판소 제소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인권을 다루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인권 유린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법률의 밝은 분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여기저기 최선의 인권 말이 나왔으니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UN 인권위원회 말고도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 거기는 이제 48개국이 가입돼 있고 UN 인권위원회 이거는 이제 UN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국제형사재판소도 UN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들은 거기 판결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유럽 인권재판소 같은 판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터키 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처벌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소돼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왔냐? 대체 복무로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처벌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결국 터키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터키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 나오면 해당 당사국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에 앞서서 CNN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시끌시끌하고 있잖아요. MH그룹에서 그간에 이제 조사한 자료를 CNN에 제출하고 CNN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이 부분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시끌시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방바닥이 차갑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나고 이래서 인권유린이 이렇게 돼 보도를 또 국내 보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그래도 특별 대접을 했다. 인권유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이제 왜 인권유린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신장 쪽이 안 좋고 식도염이 있고 막 이래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주4의 재판을 강행했다 이거예요. 주4의 공판을 강행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시간 앉아 있는가 보다 4번 출정했는가 보다 이 정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10시간 내내 고문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만성질환이 있으면은요 허리고 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좀 허리가 쑤시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꼼짝 안 하고 딱 앉아 있으면은 몸 안에 조금 얽혀 있고 순환이 안 되는 곳이 그렇게 아파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루어요. 그것이 이제 통상 범위를 벗어나 버릴 때 예를 들어 그 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면 그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개개인도 이렇게 다루는가 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따가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 해당할지 모르잖아요. 인권 말이 나왔으니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UN 인권위원회 말고도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 거기는 이제 48개국이 가입돼 있고 UN 인권위원회 이거는 이제 UN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국제형사재판소도 UN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들은 거기 판결을 준수하도록 돼 있죠. 물론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유럽 인권재판소 같은 판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터키 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처벌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소돼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왔냐? 대체 복무로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처벌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결국 터키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터키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 나오면 해당 당사국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에 앞서서 CNN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시끌시끌하고 있잖아요. MH그룹에서 그간에 이제 조사한 자료를 CNN에 제출하고 CNN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이 부분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시끌시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방바닥이 차갑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나고 이래서 인권유린이 이렇게 돼 보도를 또 국내 보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그래도 특별 대접을 했다. 인권유린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이제 왜 인권유린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신장 쪽이 안 좋고 식도염이 있고 막 이래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주4의 재판을 강행했다 이거예요. 주4의 공판을 강행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시간 앉아 있는가 보다 4번 출정했는가 보다 이 정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10시간 내내 고민한테나 어떤 집단에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형사재판소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국가가 어떤 조직이 민간인을 향해서 불법 고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법행위,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것을 재판하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인종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를 막 탄압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이 제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한 명이라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국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괴롭히면 그럼 북한에서 원비어 사건이 있었죠. 원비어 북한에서 뭐 고문을 당했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송됐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가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원비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권을 그렇게 해도 이거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개인인가? 민간인인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아직도 법적으로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탄핵이 완성된 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인입니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사인. 뭐 특수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사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자, 그리고 또 박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H항입니다. 박해 부분에 가해자가 국제법에 반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대하게 박탈하였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 그럼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목차 두 번째 가해자는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 또는 집합체의 동질성을 이유로 또는 그 그룹 또는 집단을 그와 같은 이유로 표적을 삼았다. 이런 경우도 이제 박해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항이 뭐냐? 이제 그와 같이 표적을 삼게 된 근거가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적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든 인종적으로 그러든 국가적으로 그러든 모두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이 허용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가해를 할 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국제사법행사재판소 제소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